엠천이의 대입스터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을 다 모은 다음에 4년제 대학의 전형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지방대는 보통 그 지방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지방의 학생들의 교과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대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서 대학 다니고 싶은 것은 사실 꿈은 아니죠. 따라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꼽으라 그러면 보통 인서울, 또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 15개 대학, 보통 이제 건동, 홍수까지라고 하는데요. 상위 15개 대학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떤 전형이 가장 많으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한 37% 정도고요. 정시가 한 28% 정도니까 37대 28. 근데 정시는 수시 2월이 많이 되는 거 우리 이미 공부하셨죠? 수시 2월이 연대 같은 경우는 10% 되고 제일 적게 되는 학교가 한 2% 정도고 15개 대 평균으로 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한 6%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시 28%는 한 34% 정도로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 37은 일부가 2월 된다 보면 둘 다 34, 5 정도에서 비슷한 모집 인원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은 학생부 종합도 2018 기준에서 한 34, 그 다음에 정시도 한 34.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정시가 비율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재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이 좀 더 넓은 거죠. 왜냐면 정시 수능은 N수생이 한 3, 40% 가져가니까 인원이 수시 2월까지 해서 둘이 같다면 34, 34가 비슷하다면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주로 재학생이 다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시는 N수생도 같이 활용이 되니까 한 30% 뺏긴다 보면 1대 0.7 정도로 이해하면 훨씬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두 개가 거의 같기 때문에 1대 0.7로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재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에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들어간다면 가장 성공한 입시를 치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우 어렵다는 데 있죠. 특히 강남 3구, 특히 강남구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수치가 학생부 종합이 많다, 적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학생 입장에서 어떤 전형이 가장 적절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건 제가 전형들을 다 다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각자의 수시 전략 또는 정시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할 때 마무리 발언으로서 각자의 대입 전략 한번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은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참여정부 5년차. 참여정부 5년차 마지막 해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잘 알겠지만 미국 제도죠. 사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의 제도들을 많이 유입했는데 학력고사라는 것은 좀 한국형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죠. 본고사는 사실 일본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학력고사도 일본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본형 교육을 좀 탈피해서 좀 더 선진화된 교육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미국식인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전 세계 제도가 다 있습니다. 학력고사는 일본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술은 유럽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다 찢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 어렵고 한 개만 갖고 밀고 나가기에는 담력이 그렇게 되긴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007년
참여정부 5년차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씨였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입학사정관제가 만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가면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형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름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하지도 쓰지도 하지 못하게 바꾼 거죠. 입학사정관제가 과열되다 보니까 스펙 경쟁이 벌어지고, 이 스펙 경쟁이 학외의 스펙을 늘리려는 여러 사교육을 다시 부추기는 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서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학생부 종합으로 바꿔서 모든 기재사항과 모든 평가 대상을 학교 내 활동만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름도 학생부 종합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사관제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따라서 다른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보면 평가 기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죠? 서류죠, 서류. 네. 서류가 또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서류가 뭐가 있죠? 첫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고,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 별도로 별첨의 자료를 더 첨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3개가 서류가 되겠고요. 어떤 학생부 종합에 따라서는 추천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없는 학생부 종합도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부만 갖고 뽑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소서, 추천서, 이게 3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안에는 또 교과와 비교과가 있죠. 좀 이따가 학생부 기재사항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류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 면접이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형은 역시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면접이 없는, 아까 얘기했죠, 한양대. 한양대는 참 단순화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면접이 있죠. 그래서 보통 서류로 3배수 또는 서류로 5배수로 추린 다음에 그 추린 3배수, 5배수, 모집 정원의 3배수 또는 5배수까지를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걸러내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면접을 2단계에서 볼 때 1단계 서류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이건 학교마다 전형 방법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골가는 서류 2단계 면접 또는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 이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이거는 최상위권 대학하고 일부 대학만 있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연세대 활동 수용, 그다음에 고려대 고교추첨원, 고교추첨2, 그다음에 일반, 그다음에 서강대 일반, 그다음에 홍익대, 과기대 일부 학종, 그다음 의대, 치대 대부분 학종들,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종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이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3대 요소로 되어 있다. 학교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서류, 면접, 수능, 이 3대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얼마나 빠져 있는가, 또 나의 학생부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이 3개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차차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또 학생부 종합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성적 평가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는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 학생부 종합은 정성적 평가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과 100%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게 돼 있죠. 정량적으로 본다는 건 숫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죠. 독도고 1.2등급이 휘문고 1.5등급을 무조건 이기는 거, 이게 정량적 교과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가정적으로 질이 똑같다고 보고 어디에서 1등급을 먹었다 해도 그 1등급은 1등급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정량적 평가 학생부 교과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의 전형 요강을 보면 대부분 교과란 말이 나와요. 교과 100, 교과 70. 그러니까 교과라고 써 있으면 그게 정량적 평가의 교과인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은 교과란 말이 있지 않고 서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질문, 서류라고 써 있을 때 그 서류 안에 교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서류 안에 학생부가 있고 학생부 안에 비교과, 교과가 다 있으므로 서류 안에도 교과가 들어있다. 그럼 아까 말했던 학생부 교과의 교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정성적 평가다.
학생부 종합은 서류 일체, 면접 이거 다 정성적 평가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는 정량적 평가지만 이건 다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서류의 모든 사안이 정성적 평가이므로 즉 서류 안에 들어있는 교과도 정성적 평가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공통 요소만 갖고 비교해 본다면 두 개의 공통 요소는 교과란 말입니다. 교과의 측면에서 하나는 숫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 하나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니까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 결국 고등학교 간의 차이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게 노골적인 고교 간의 등급을 정해놓은 고교 등급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좀 더 우수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구별을 해서 우수 학생이 많이 있을 때는 거기에 내신 점수를 좀 더 높이 쳐주는 정성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더 많이 뽑을 것인가 이런 걸 들어서 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학생부 종합은 이제 2018, 19, 20, 19까지는 벌써 전형기획에 다 나왔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고요. 2020년 가서 비중이 바뀔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이 더 늘지 않는다가 준다든가 또 는다든가 이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다 결정을 내리면 이게 2021학년도부터 관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어떤 운명이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표가 되면 제가 또 대입스터디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학생부 종합 18년부터 20년까지 가는 이 학생부 종합의 이모저모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학생이 주로 접하게 되는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라는 건 3학년 돼서 쓰는 거니까 1, 2학년 때는 결국 학교생활기록부를 아주 예쁘게 잘 운영해서 좋은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게 하면 고3 때 가서 7, 8, 9월에 자기소개서 쓸 때 참 편하겠죠. 내세울 게 없다면 학생부 종합을 포기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통 1, 2학년 때, 2학년 어느 시점에서 보통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해야겠죠. 자, 먼저 말이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라는 건 참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완전 자율이죠.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풍토에 맞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입이 사회의 어떤 위계구조라 그럴까? 이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교육부가 나서서 이건 기재하고 이건 기재하지 말아라. 요건 요렇게 기재해라. 예를 들면 물결 표시하지 말고 하이픈으로 바꿔라. 따옴표는 쓰지 말라.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국가가 기재사항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한테는 학생부 종합이 안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미국하고 많이 다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교육부가 이번에 또 학교생활부 기록 기재사항에 대한 글을 냈는데요. 페이지만 232페이지예요. 학교에서 기재를 하려면 꼼꼼히 다 읽어봐야겠지. 모든 케이스가 다 써있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읽다가 주무실 거야.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다 요약해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매년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게 또 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바뀌면 뭘까?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교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껏 써놨는데 바꾸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대회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죠. 체육대회에 대회에 있는 걸 다 찾아갖고 일일이 모든 학생의 대회를 온라인상에서 지우려고 그걸 또 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지. 황당한 거죠.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기재사항도 병목도 좀 해야 될 때, 겨울 때 좀 일 좀 하셔서 신학기 때부터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또 바뀌어서 2017년에 고1이 된 학생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2017년에 바뀐 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전학년에 적용되는 식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옛날과 그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첨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번도 1학년 어머님들은 들춰보지도 않은 적도 있는데요. 나이스 들어가셔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인터페이스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거기에 맞도록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그거를 도표로 이제 간략하게 만들면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제 학생부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과. 자, 일단 말이죠. 제일 먼저 쓰는 것은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제일 먼저 쓰죠. 학생 성명이라든가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쭉 씁니다. 학부모 성명, 주소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특기사항이죠. 인적사항에서 특기사항, 예를 들면 뭐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그죠? 그럼 뭐 고아원에서 자랐다든가, 양부모 밑에서 뭐 했다든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기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생에게 부정적인 사안이면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적사항만 있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학적사항, 뭐 입학, 졸업, 뭐 무슨 정학 뭐 등등이 있겠죠. 쫙 있고요. 특기사항은 학적 변동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유를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들입니다. 3번 출결 상황이 되겠고요. 출결 사항은 이제 결석이 되어 있으면 왜 결석했는지, 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기사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언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4번부터 중요한 겁니다. 4번, 5번, 6번 중요하죠? 4, 5, 6. 보통 4, 5, 6을 하나의 항목으로 삼는데요. 항목은 3개입니다. 3개인데 이 3개를 묶어서 4, 5, 6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기의 진로, 전공적성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의 내신으로 볼 때 내신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수상 경력에서 드러나게 돼 있죠. 수상 경력은 월등하게 잘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1등급보다는 훨씬 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특별한 진로, 특별한 전공 적성이 잘 드러난다. 그것과 관련한 자격증 인증 취득이 결부돼 있어서 서로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훨씬 더 일관성이 있겠죠. 진로 희망도 그런 것이 좀 더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또 첨부하도록 하고요. 수상 경력은 말이죠.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말이죠. 상을 타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4번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세부 특기사항, 세특에도 기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예를 들면 여기 있죠. 내가 수학경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학교 냅니다. 물론 학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학경시대를 막 준비해서 상은 못 탔지만 그 과정에서 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식의 체험을 했으며 이후 나는 어떻게 더 나아진 내가 되었다. 이게 학생부 정합의 취지 아닙니까? 그만큼 학교 속에서의 자기 발전을 어떻게 하면 도모해보자.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학생부 정합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상 탄 것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상명, 상을 탄 거에 대한 명칭.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상을 탄 것에 대한 명칭을 딱 기재하게 되죠. 수상명. 상을 타지 못했으면 여기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장려상이라도 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등급 또는 몇 위를 했는가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가 대상이 고1 미만이냐 고1 만이냐 아니면 고1, 2, 3 전부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상을 탔다면 그 상은 좀 더 빛나는 상이 되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참가했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상 경력은 좀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너무나 대회를 남발해서 비스끄리무리한 대회를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수도 없이 막 만들고 실제로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막 대회를 만들고 급조하고 심지어 전교생 중에서 뭐 20명만 참가하는 대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나눠 먹기 위해서 말하자면 학생부를 뻥튀기 하는 그런 식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교육적인 반교육적인 그런 학교의 사례들이 몇몇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려고 수상만 표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초에 사전 등록된 그것도 교내 대회만 그리고 수상만 기록하는 거로 올해 바뀐 거죠. 이게 4번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고요. 그럼 수상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뭐 자격증 말고 뭐 정보 검색 자격증 뭐 이런 거 많죠. 인증, 뭐 한자 몇 등급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 진로 희망 사항이 되게 되는데요. 진로 희망 사항도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고
고1부터는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특기가 삭제됐습니다. 특기 흥미가. 내가 특기는 뭐고 흥미는 뭐다. 삭제됐고 요게 삭제된 대신 요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 역할을 하던 게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냥 희망이 있는데 그 진로 희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쓰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죠. 희망, 사유, 이백차로.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요게 이제 신설된 건데 신설 오래되면서 지금 2017년 당시에 고1인 학생, 고2인 학생, 고3인 학생이 전부 적용되게 된 거예요. 희망 사유는 1, 2, 3학년 다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특기 흥미가 요거 삭제됐다 그랬죠? 학부모가 삭제됐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2017년 시점에서 고1인 학생만 그래요. 따라서 고1은 6번 항목이 요렇게 돼 있고요. 이해가 있죠? 고2, 고3은 요렇게 돼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에 하나가 추가된 게 고2, 3 모습이고 고1은 얘와 얘가 없어졌으니까 요렇게 단순화된 거. 이게 고1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학년별로 다를 겁니다. 간소화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학부모의 이게 다 미국 따라간 건데요.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학부모하고 학생이 거의 똑같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보통 학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서인 경우가 제일 많죠. 따라서 좀 무의미하다.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다르면 어쩔 건데. 다르면 학생이 중요하지 학부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삭제한 게 오히려 교육적으로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4, 5, 6 자신의 특별한 자신의 진로, 전공적성 이런 것도 좀 더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있네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줄여서 창체라고 합니다.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상. 창의적 체험 활동상은 크게 4개의 서브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서브 디렉토리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서브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 4개를 합쳐서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체는 뭐냐? 자동봉진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좋은 장학퀴즈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봉진. 네, 학생부종합에 학생부를 잘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이 자율활동으로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자율활동? 그럼 자율동아리 한 건가? 자율동아리는 여기죠. 동아리니까. 그럼 자율활동은 뭐냐? 한마디로 학교 행사야. 학교 행사. 학교 행사나 학교의 직분. 네. 학교, 학급 또는 임원활동, 학교활동, 학급활동, 임원활동. 학교에서 무슨 뭐가 있었다. 이때 나는 무슨 역할을 했다. 뭐의 미화활동을 했다. 학급에서 부회장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논문도 일종의 자율활동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소논문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재하는 거 바뀌어서 그 의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에서 제일 빛나는 건 임원활동이 제일 빛나겠죠. 임원이 아무나 하나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거죠. 동아리. 동아리는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고 이 동아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자동봉지는 전부 담임교사가 기재하게 되는데요. 동아리 활동만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작성하는 거로 올해 정확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교사가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담당 교사하고 얼만큼 잘 교류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동아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있던 동아리 학교에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모아서 자율동아리를 신청해서 할 수가 있죠. 다 요건들이 있죠. 청소년 단체,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보통 이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방과 후에 무슨 탁구를 친다든가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입학사정관제가 미국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이 체육활동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계속 존속된다면 점점 미국 유형을 닮아갈 거고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어떤 동아리든지 학교와 연관이 없는 외부 동아리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 자율이건 학교 안에 원래 있건 방과 후에 하는 스포츠 클럽이건 아니면 청소년 단체건 간에 학교 내에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기재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의 실적은 여기다 쭉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것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귀찮은 요기네요. 봉사.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썼고요. 500자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봉사는 굉장히 많이 하죠. 어디 가서 뭘 했다 썼단 말이야. 거기에서 어떤 식의 활동 내용들이 있었느냐. 내가 무슨 고아원을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여기 쭉 쓰게 돼 있죠. 진로 활동은 아까 이제 4, 5, 6에서 얘기했던 자기 진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로 희망과 관계해서 어떤 특강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럼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자기가 찾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학교에서 진로 관련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또 진로라는 과목도 있죠. 거기서 뭘 배웠는가, 어떤 걸 추진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 있죠. 진로 시간과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잘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7번까지 됐고요. 기재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 진짜 중요한 게 나오죠. 진짜 중요한 거 8번입니다. 8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 중에서 여기 요 부분을 특별히 말해서 교과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 교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과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좁은 의미의 교과는 여기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요거를 정량적으로 보는 거. 학생부 종합은 요거를 다른 많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정성적으로 보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고 그 외에 이거를 더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정성적 요소들을 여기에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세특이라고 합니다. 말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줄이는 거죠. 자동봉진 이런 식으로. 창체, 세특, 창체와 세특,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성적 요소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각 교과는 이제 교과, 과목, 단위수,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배치 들어가고요. 성취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A, B, C, D, F로 구성되는 게 성취도죠. 과목에 따라서 그냥 D, F가 없고 A, B만 있는 경우도 있고 패스, 페일리어, P, F만 되어 있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주요 과목은 다 A, B, C, D, F로 되어 있는 게 성취도죠.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는 결국 절대 평가입니다. 90점만 넘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다 없고 성취도 평가만 있게 되면 모든 고등학교는 내신을 정말 쉽게 내겠죠. 왜? 많은 학생이 90점을 넘게 해서 다 A 학점이 나오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성취도만 평가하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종론자들이 우리나라도 성취도 평가를 하자, 그것만 하자, 이건 다 빼버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미국의 성취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미국의 성취도는 대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의 A, B, C, D, F가 몇 점 이상은 A다. 그거 아니잖아요. 쿼터가 대부분 있거든요. A가 한 20% 여부, 뭐 B까지가 한 40%까지 이런 식으로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대학 A, B, C, D, F, 즉 미국식 고등학교, 대학교의 A, B, C, D, F는 일종의 비교평가예요. 일종의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취도는 한국형 성취도예요. 절대평가 성취도입니다. 절대평가. 근데 상대평가는 중요한 수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성취도는 지금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액세서리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못 눌렀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 갖고 2021학년도 이후에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할 때 요거를 다 뭐죠? 요걸 다 없앨 수는 없죠. 요건 남기고 요건 남기는 대신에 뭘 없애자? 이걸 없애자. 요걸 없애자. 원점수 과목 평균은 남겨두는데 이 석차 등급을 없애자. 석차 등급이 4%는 1등급, 7%는 2등급, 11%는 3등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되는 석차 등급을 없애고 성취도만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신 부풀리기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석차 등급을 없애고 성취도만 남기자 하는 게 이른바 내신 절대평가를 둘러싼 논쟁이에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수능 절대평가의 여론이 더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내부에서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는 좀 어렵고 2022학년도부터 지금의 중2 학생이 대학을 가르쳐주면 이
석차 등급인 비교평가는 없애고 절대평가만은 성취도평가만을 하는 식으로 학생부 기재를 변경할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교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특은 말이죠. 일반 과목 세특이 있고요. 과목별로 다 하는 거죠. 개인별 세특이 있고요. 예체능 세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별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얘는 과목별 500자인데 얘는 그냥 500자죠. 따라서 얘는 담임교사가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과목별로 쓰겠죠. 얘도 과목별로 쓰겠죠. 따라서 얘는 써봤자 500자가 마지막인데 얘는 쓰려면 일반 과목 선생님들이 다 써준다면 과목별로 500자니까 수천자, 만자 이상으로 막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과목에 임했을 테니까. 따라서 일반 과목 세특이 더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성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결과 중심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성적이 그래서 좋아졌냐 이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참여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해요. 변화와 성적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식으로 기재해달라는 거죠. 교사님들이 그렇게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특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4, 5, 6에서 얘기했던 약의 전공적성 또는 진로하고 밀접한 그 과목에서의 세특 내용과 더 중요하다면 매우 유기적 연관성을 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요것도 2017년부터 바뀐 겁니다. 네. 고1만 적용되는데요. 방과 후 학습이라는 게 있죠. 방과 후 학습. 방과 후 학습의 경우는 이 사람이 쓰던가 아니면 이게 분명치 않으면 담임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강좌명과 이수 시간만 기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방과 학습에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다 쓸 수 있었어요. 세특에다. 그러면 그게 어떤 점이 있었냐? 일반고에게 좀 학생부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문 교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심화 교과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고등학교 교과목은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 있지만 미적분 연습이라든가 고등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심화 전문 교과목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목고 같은 데서는 기본 교과목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 네,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 심화 교과목이 그냥 교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목고 또는 전국형 자사고라는 얘기죠. 일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육부가 정한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목이나 자사고에 비해서는 어떻게 전문 심화 교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디서 했느냐? 그거를 바로 방과 후 학습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에서 얼만큼 열심히 한 건가? 일반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전문 교과목,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진로 희망과 연관된 특히 과목들을 좀 더 심화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학생부 기재 내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뻥튀기가 된다고 해서 그냥 뭘 했고 몇 시간 했다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더 불리해졌냐? 당연히 일반고에 불리해졌다. 특목고 자사고는 이렇게만 기재하게 해도 그냥 아침에 낮에 하는 보통 시간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가 충분히 되죠. 일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반고의 학종이 자꾸 이렇게 단순화되고 간소화되면서 오히려 학종을 하는 일반고 애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학생부 기재사항 하나씩만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9번. 독서활동 사항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독서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과연 독서를 이렇게 대입을 위해서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독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보고 싶은 건 마음껏 보는 게 독서인데 어떤 평가 기준도 없이 그래야 진짜 독서가 재밌어지는데 이렇게 공부했던 독서가 과연 재밌어질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2017년 기준에서 뭐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 또 여론을 타는 건데 여론에 독서 활동이 평가받으려면 1년에 몇십 권 읽어야 돼. 51권 읽어야 돼. 뭐 이런 게 신문기사 나더니 이게 또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책 이름하고 저자명만 기재하게 된 거죠. 즉, 그 책을 읽고 뭘 경험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었다. 이건 다 빠지고 생택지베리, 그죠? 어린 왕자 끝. 그러면 나중에 면접할 때 별 물을 것도 없죠. 또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면 평가할 것도 없고 사실상 영향력이 급추락했다. 올해 바뀌었는데 이거는 고1뿐이 아니라 고1, 2, 3이 전부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2, 고3도 2017년 기재되고 있는 학생부는 책 이름과 저자명만 들어가게 돼서 매우 약화된, 굉장히 옛날에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매우 약화된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서활동 관련해서 면접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거 좀 어려워졌고요. 기재되는 글자 수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이 되겠는데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담임교사가 그 학생을 평가하는 추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생부 종합은 제가 추천서가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없을 수 있는 게 학생부 안에 추천서가 기본적으로 있어. 담임의 추천서가. 물론 추천서라는 거는 꼭 담임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교과목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고 카톨릭 지도자한테 받을 수 있고 불교 지도자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임이 쓰는 추천서는 학생부 10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추천서 또는 서류를 안 보고 학생부만 보는 그런 식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볼 때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다. 근면하고 남을 돕고 배려심이 높고 뭐 이런 학생으로 수도 있고 아니면 탐구심이 강하고 수학은 이렇게 해서 붙잡고 나가고 이런 식의 그에 대한 종합적 의견에서 학생의 장점을 싹 드러내주는 그런 추천서를 쓰는 부분, 이게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 보통 행특이라고 합니다. 행특. 그러니까 창체, 세특, 행특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추천서인 만큼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말했습니다. 1, 2, 3은 뭐 다 있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4부터 10까지가 있었죠? 4부터 10까지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건 8번하고 10번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에는 8, 9, 10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9가 무력해졌기 때문에 8, 10이 중요하다. 8이 뭐였죠? 그렇죠. 교과와 세특. 10은요.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를 따로 쓰는 추천서 말고 학생부 안에 들어있는 추천서. 이 8과 10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받은 4, 6, 7 자신의 진로와 전공 적성, 즉 수상 경력, 자신의 특수한 능력과 8, 9, 10이라는 자기 교과와 세특과 행특과 독서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생물학과를 간다고 얘는 읽은 책이 전부 생물책밖에 없고 잘한 과목이란 건 생명과학 관련 과목밖에 없고 수상 경력도 생명과학만 장려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후죠. 이러면 이거는 만들어진 인재라는 느낌이 들죠. 아예 생명과학을 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입학 선정 문제가 좀 낮게 평가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만 갖고 다 떨어지는지 알겠지만 서울대는 일단 싫어해요. 서울대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서도 전문화되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라이스트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걸 매우 중요시하죠. 따라서 자기의 전공적성은 탁월히 잘해야 되고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한 개, 두 개 주제로만 연결되는 얘기는 합니다. 학종에 잘 이렇게 학생부 기재사항이 잘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평소 교사, 교사는 담임교사일 수도 있고 학과목 담당교사, 동아리 담당교사 이런 게 또 방과후 학교에서 담당하는 그 교과목의 교사들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자주 대화하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업 시간에 바른 태도와 적극적 발표를 해주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네. 자, 이거 풀 사람 저요. 한 발에서 수명이 손을 드는데 조금 늦게 들면 또 안 되고 선생님도 이 골고루 시켜보려고 매우 노력합니다만 20, 30명이 손을 드는데 그걸 어떻게 골고루 시켜요. 예. 한 반에 한 12명 정도 있어야 골고루 시키죠. 예. 아직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에휴. 그리고 자기 진로에 맞는 방과 활동하지만 역시 위상이 좀 추락했다. 왜 기재사항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까지가 학생부 내 10개 항목이 되겠고요. 그 10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80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80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8이죠, 8.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이름이 교과니까 교과가 제일 중요한 걸 알겠어. 근데 학생부 종합은 종합인데도 제일 중요한 게 교과입니다. 어떻게? 정성적으로 보는 교과. 이게 학생부 종합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그건 내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고 종합엔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가 더 중요한 거구나. 물론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고2 어머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가 좋으면 비교과도 좋아요. 아니 8번에서 성적이 좋은 애를 누가 행특해서 나쁘게 얘기해 주겠어요? 8번에서 교과목 성적이 좋은 애를 그 교과목 선생님이 세특해서 왜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또 교과목 성적이 좋은 애가 4번 수상 경력도 생기기 나름이죠. 네. 따라서 모든 거는 결국 교과로 귀착되는 면이 강해졌고 또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 때문에 자꾸 내용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독서라든가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점점 더 비교과가 위축되고 있는 면이 강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은 정성적으로 보는 교과 전형이다. 뭐라고요? 정성적으로 보는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2017년 7월 이 시점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는 전부 다 교육부가 얘기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맨 끝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